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4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 4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권은 소설이고 2권은 비소설인데요. 소설 먼저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골라온 책은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바로 그 책입니다. 클라라와 태양인데요. 가즈오 이시구로의 장편이죠. 2017년에 노벨문학상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나온 장편이어서 워낙에 핫한 타이틀이었습니다. 이 책이 본국인 영국에서 3월 초에 출간이 됐는데 지금 한국에서 제가 4월인 이 책으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빨리 번역되고 편집이 되어서 빠르게 진행이 된 책이겠다 짐작을 합니다. 이미 30개국 가까이 판권이 팔려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출간이 되고 있어요. 띠지에 전 세계가 손꼽아 기다린 기적처럼 놀랍고 아름다운 신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봤더니 원서 표지 그대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은 한국어로 적혀 있지만 안에 커버를 벗기면 원서 표지 느낌이 산 표지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일지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가즈오 이시구로의 남아있는 나날이랑 나를 보내지 마 전작들 읽어보신 분들께는 조금 익숙한 소재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근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AF라는 특징적인 존재가 있는데요. Artificial Friend라고 해서 인공 친구인 거죠. 인공지능이 탑재된 친구들을 판매하는 상점에 클라라라는 이름의 AF가 어떤 창밖 풍경을 보면서 누가 나를 구매하러 올까, 누가 나를 친구로 삼으려고 할까, 매장 밖을 바라보는 풍경에서 시작을 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저도 도입부만 지금 살짝 읽은 상태예요. 이 도입부만 듣고도 많은 상상이 가능하죠. 일단은 AF라는 존재의 특징,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 아이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필요성에 맞는 그 목적에 맞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팔릴 수 있겠죠. 그게 무엇일까라는 것이 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AF라는 존재를 누구나 구매할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AF를 구매할 수 있는 재력, 어떤 계급, 계층 같은 문제도 아마 다루지 않았을까 짐작을 합니다. AF인 클라라에게 다가온 한 소녀, 인간 소녀가 있는데 그 아이가 몸이 좀 불편한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인간과 완전에 가까운 인공지능 사이에 뭐 우정, 사랑, 헌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져 나갈 텐데 그런 대비도 좀 볼만하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있을 법한 존재이지 않나 이 AF가. 그것이 읽기 전부터 좀 마음을 어딘가 흔드는 데가 있죠. 친구로서 사귀게 되는 로봇, 인공지능 그런 것은 있을 것 같다 하는 게 또 아무래도 그려지니까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면지도 되게 예쁘네요. 이렇게 인쇄된 면지도 되게 오랜만이에요. 보통 이렇게 면지에 인쇄를 잘 하지는 않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제작비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자분들이 이제 서명을 면지에 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깨끗한 면지 그리고 서명을 했을 때 좀 잘 보이는 색깔의 면지를 골라서 제작을 하고는 하는데 어떤 이유에선가 면지에 인쇄를 하기로 출판사에서 결정을 했고 그래서 가즈오 이시구로의 인쇄 사인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면지가 아니라 약표제지, 뭐 소도비라라고 부르는 그곳에 서명이 들어가 있어요. 1부의 첫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로사와 내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우리는 매장 중앙부 잡지 테이블 쪽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창문이 절반 넘게 보였다. 여기 로사와 내가라고 했을 때 이 나가 아마 클라라일 텐데 클라라가 진열이 되어서 창밖 풍경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인 클라라 눈에 비친 근미래, 가즈오 이시구로가 설정한 이 근미래의 풍경을 우리가 알고서 시작을 할 수 있겠죠. 누군가한테 선택되기를 기다리는 존재로 시작된다는 것부터가 약간 아련하네요. 조금 읽어보니까 저 아이가 나를 선택할까? 내 옆에 있는 애를 선택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 클라라입니다. 그 온라인 서점에 서지 정보 들어가 보니까 미음사에서 아마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가조의식으로가 한국의 독자들에게 보내는 인사 메시지 같은 것을 영상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니까 클라라라는 AF가 인간 어린아이의 외로움에 굉장히 집중을 한 AF다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수많은 어린아이의 감정 중에 외로움에 천착을 한 이유는 뭘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조의식으로의 말하는 장면, 목소리 이런 거 좀 궁금하잖아요. 그 작가가 직접 보내는 메시지를 보시고 싶으시면 그 온라인 서점에 가조의식으로 클라라와 태양 검색하시면은 그 서지 정보 안에 그 영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저도 가조의식으로 작품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전작 가운데 나를 보내지만 남아있는 나날은 읽었는데, 그 사이에 놓인 작품이라고 작가 본인이 이야기하기도 해서 저는 그 전에 두 작품 다 굉장히 즐겁게 잘 읽었거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조의식으로가 워낙 대작가이긴 했지만 확실히 그 노벨문학상의 후광이라는 것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기다린, 그리고 이렇게 발빠르게 번역해서 출간한 이런 과정들을 보고 있는 것도 좀 신기하고 재밌고 그렇습니다. 판매량이 많은 작가는 사실 아니었어요. 근데 노벨문학상 이제 받고서 많은 분들이 또 찾아 읽고 또 이전 작품들도 찾아 읽으시고 할 텐데, 최근에 SF 소설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또 즐겨 읽는 분들도 많아졌으니까 관련해서 재밌겠다 생각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잘 읽히고 말씀드렸듯이 아련한 데가 좀 있고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의 그 경계를 굉장히 잘 타넘어서 거기서 오는 슬픔, 비애, 아련함 이런 촉촉한 것들이 많은 작가입니다. 그래서 클라라와 태양도 당연히 재밌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한국 소설입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작가, 어쩌면 20번 편혜영 작가님의 신작 소설집입니다. 최근에 그 사육장 쪽으로라는 편혜영 작가님 초기작의 개정판과 함께 신작 소설집이 출간이 되었어요. 띠지가 되게 예쁘죠. 이렇게 띠지가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편혜영 작가님 작품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 범상한 작품이 없죠. 무슨 일이 일어날 텐데, 이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 텐데 하면서 읽게 되는 작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띠지도 참 그런 걸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띠지인데 사선으로 처리된 것만으로도 묘한 긴장감이 생기죠. 그리고 이 사선으로 처리된 것이 또 묘하게도 이 윗부분에 약간 이 뿔도 아니고 뭔가가 삐죽삐죽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는 거. 이것이 편혜영 작가님 작품이랑 닮았다 하면서 이 띠지 참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띠지를 벗기면 이렇게 부드러운 풀들 사이에 뾰족뾰족 뿔처럼 튀어나와 있는 이것들. 아무렇지도 않은 풍경 속에 어딘가 이상한 기묘한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이 위의 풍경도 멋지지만 이 하단의 풀들에 참 시선을 오래 뒀었어요. 최근 작품에 시골이 많이 나오고 가족들 간의 문제도 좀 많이 나와요. 어떤 평화롭고 목가적인 풍경 어딘가에서 스물스물 뿜어져 나오는 묘한 기운과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표제작인 어쩌면 20번에도 잘 담겨 있고요. 짧은 단편에서도 긴장감을 이렇게 팽팽하게 유지하고 독자를 끌고 가는구나. 와, 역시 편혜영 작가님 소설 너무 재밌지, 너무 으스스하지, 근데 계속 읽게 되는 것 같아 하면서 또 읽게 되는 작품집입니다. 이거 보신 분들 많으시죠? 어쩌면 편혜영이라고 해서 홍보용으로 편혜영 작가님의 인터뷰랑 그간에 어떤 책을 냈는지 등등을 담은 짧은 홍보용 소책자? 신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손보미 작가님하고의 좀 긴 인터뷰가 실려 있고요. 이 인터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인터뷰 읽으시면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렇게 편혜영 작가님의 그간 낸 책 연대기
쭉 있습니다. 작가와 작품이 당연히 같을 수 없죠. 거리감이 있고 한데, 저는 편혜영 작가님을 이제 편혜영 작가님 회사에서 뭐 사석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일로도 작가님을 뵙고도 하잖아요.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다정하시고, 막 엄청 반겨주시고, 근데 그런 분이, 야, 이렇게 으스스한 것을 쓰시는구나. 아, 너무 멋있다. 너무 쿨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작가이자 작품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쭉 따라 읽었는데, 아직 만약에 편혜영 작가님 작품을 많이 안 읽으셨다. 그리고 그동안 제 채널 보시면서 저랑 조금 취향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몇 가지를 추천을 해볼까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출간 당시에 다 읽은 것들이라 예전에 나온 것들은 당연히 그 시기에 읽고 지금 다시 읽으면 어떨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당연히 좋겠지라는 마음으로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구간들 중에 한 3권 추천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2010년에 나온 재화빨강이라는 장편이 있어요. 저 이 장편을 그때 출간 직후에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었는데 근데 지금 읽어도 또 다르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전염병이 창궐한 어떤 도시를 무대로 하고 있어서 또 우리가 지금 이런 시국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화빨강 지금 읽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편혜영 작가님의 첫 장편이었고 폴란드 올해의 책으로 뽑혔었나 보네요. 여기에 적혀 있는데 폴란드 올해의 책. 여기 한 문장 발췌되어 있는 걸 같이 읽어보자면은 시간은 진창 속에 빠져 있기도 하고 오물과 섞이느라 더디 흐르기도 한다. 그래서 미래는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추천작은 그 다음 해인 2011년에 나온 소설집인데요. 저녁의 구애라는 소설집입니다. 편혜영 작가님 초기작인 아오이 가든이나 뭐 사육장 쪽으로랑은 좀 결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어요. 동인문학상 수상하고 젊은 작가상 수상한 작품이 실린 소설집이고 너무 재밌게 읽은 작품집이었습니다. 여기 또 발췌되어 있는 한 문장을 읽어보자면 타인과의 완벽한 친밀감이란 동경에 불과하며 인간이란 타인과 최소한 2m 이상의 거리를 가져야만 하는 존재인지도 몰랐다. 네, 딱 이런 소설집입니다. 그 이후의 작품들도 사실 다 좋았는데 어쩌면 20번이 이제 소설집이니까 장편을 하나 더 추천을 하자면 2016년에 나온 홀, 이 작품도 재밌었어요. 사위가 어떤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어 누워있고 그런 사위를 장모가 간병하는, 이미 무섭지 않나요? 그런 설정의 작품인데 이 작품이 셜리 잭슨상 수상해서 화제가 됐었죠. 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가정도 낙관적이지 않았다. 이 순간을 무사히 넘기더라도 얼마 후 비슷한 일이 끝없이 반복될 것 같았다. 이런 서스펜스가 콸콸콸 넘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권을 한번 추천을 해보고 그리고 일단은 신작을 먼저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작가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낀 것들을 쓴 것을 일단 먼저 읽고 구간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비교할 때도 더 재미가 있고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왔구나 라고 역으로 읽어가는 또 재미가 있으니까 읽으시고 괜찮다 좋았다 하시는 분들 다른 작품들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어쩌면 편혜영 뒤에 작가님한테 드리는 20개의 질문이 있거든요. 여기도 좀 재밌는 게 많았는데 다 어쩌면으로 시작하는 질문이에요. 뭐 어쩌면 땡땡땡에서 어쩌면 소설가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문예창작학을 전공한 20년 근속 사무원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작가님이 어쩌면으로 시작하는 질문 20개에 대한 대답을 쓰셨어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어쩌면 퇴고, 소설을 쓴 뒤에 고칠 기회가 딱 한 번 주어진다면 이라는 질문에 저자 이름을 고치겠다 이런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동물로 태어난다면 코알라, 종일 나무에 붙어 있고 싶다. 이런 소소한 질문들 말고 작품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있어요. 편혜영 작가님 첫 문장을 읽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작품이 표제작인 어쩌면 20번입니다.
올여름은 옥수수를 많이 먹게 될 것 같다. 옆집과 이 화자의 집 사이에 옥수수밭이 있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는 작품입니다. 네, 세 번째 비소설입니다. 디디에 에리봉이라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가 쓴 랭스로 되돌아가다라는 논픽션이에요. 이 책은 사실 디디에 에리봉에 대한 정보는 저는 전혀 없었고요. 표지가 너무 강렬하고 인상적이어서 표지를 보고서 확 꽂혔던 책인데요. 그 왜 문서 파쇄기 같은데 넣어서 갈기갈기 좀 이렇게 파쇄된 종이를 이렇게 수습해서 다시 글자를 맞춘 것처럼 이렇게 표지 이미지를 했던데 이게 되게 강렬해서 구매하게 됐어요. 미리 보기를 조금 봤는데 너무 이게 확 빨려 들어가게 됐던 소재였습니다. 총 5부까지 있고 에필로그가 있는데 일단 1부를 다 읽은 상황입니다. 너무 재밌게 읽고 있어요. 제가 뭐 몇 가지 좀 좋아하는 소재가 있다 이런 얘기를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식물, 죽음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이 소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가족 안에서 느끼는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거리감에 대한 관심이 저는 되게 많거든요. 부모와 자식이 굉장히 가까운 관계잖아요. 일단 혈연 관계이고 수십 년을 평생을 서로 지켜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지만 제 안에는 늘 그런 의문이 있어요. 아, 나는 내 부모에 대해서 정말 모른다. 뭐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서로의 인생이 너무 시간 차이도 있고 환경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정말 가까운 사이지만 서로를 끝끝내 알 수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들도 만나면은 특히 더 관심 있게 보는데요. 그런 작품 중에 아니 에르노의 남자의 자리랑 한 여자라는 두 권의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여자는 어머니에 대한 책이고 남자의 자리는 아버지에 대한 에세이입니다. 아니 에르노는 워낙에 그 단순한 열정이 정말 유명한 책이잖아요. 근데 저는 단순한 열정보다도 그 남자의 자리랑 한 여자를 개인적으로 훨씬 더 몰입해서 읽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소재에서 나오는 몰입감이 저에게 컸던 건데 그때 그 작품들 읽었던 것 같은 느낌을 오랜만에 받았습니다. 이 책은 디디에 에리봉이라는 말씀드렸던 그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이고 게이 남성이고 그 남성이 이제 아버지와 오랫동안 절연 관계로 살고 고향도 방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일을 계기로 랭스라는 자신의 고향으로 말 그대로 되돌아가는 그 돌아가는 길, 그 되돌아가서 느낀 것들을 좀 자기성찰적으로 쓰는 책입니다. 굉장히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는데 첫 번째 레이어는 이 남성이 이제 게이 남성이라는 거죠. 이 저자의 성 정체성이 하나의 레이어가 될 테고 이 저자가 태어나 자란 그 가족, 그 집안이 노동자 계급이었어요. 노동자 계급이고 아버지는 이제 우리로 치면 초등교육, 의무교육만 수료한 사람이고 평생을 몸을 써서 하는 일을 했던 부모가 다 그런 사람이었고 뭐 조부모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제 대대로 그런 집안이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아가서 이 저자는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이 고향에서 탈주한 지식인, 계급이 달라진 지식인이자 성 정체성은 게이인 그런 저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글이고 언뜻 보면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글을 일단 너무 잘 써가지고 몰입감이 꽤 좋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1부를 쉬지 않고 읽었어요. 한 뭐 5, 60페이지 됐는데 쉬지 않고 계속 다음 챕터가 궁금해지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 저자가 돌아가는 그 제목이기도 한 그 랭스로 되돌아간다는 게 단순히 고향 랭스를 방문한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겠죠. 표면적으로는 랭스가 그냥 고향이겠지만 그곳이 이 저자에게는 굉장히 벗어나고 싶었고 내가 너무 도망치고 싶었던 곳이자 나를 만든 곳이죠. 그렇게 내가 맞섰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나를 이렇게 만든 어떤 근원적인 공간이라는 여러 가지 다층적인 의미가 있고, 이제 그 안에 가장 핵심인 가족, 또 그 안에서도 끝없이 불화해서 내가 단 한순간도 사랑할 수 없었고, 대화다운 대화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리고 이제는 돌아가셔서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아버지라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 그곳으로 이제 되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쓴 글들이어서 저는 그런 생각 종종 하거든요. 누구나 자기 자신의 어떤 근원적인 것, 그것이 유년 시절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의 자기 자신을 만든 근원적인 것과는 완전히 사이가 좋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떤 내 내면의 근원적인 것과의 불화,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러니까 저의 집안 환경, 제가 자란 가정 환경이 굉장히 화목했고 따뜻했고 정말 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컸는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물론 100% 무관할 수는 없겠죠. 제가 사랑받고 크지 않았다면 또 다른 종류의 훨씬 더 큰 그런 불화감이나 불합치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건 사랑을 받고 컸건 아니건 간에 자기 자신의 어떤 근원적인 것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이나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저는 누구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그것을 참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랑 비슷한 생각을 종종 하신다거나 하는 분께는 좀 강력하게 권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뒷표지를 보면 계급 정체성과 성 정체성은 어떻게 교차하는가, 게이로서, 지식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재발명하기 위해 노동계급 가족을 떠났던 한 사회학자의 극단까지 밀어붙인 자기 분석. 첫 문장을 읽어볼게요. 오랫동안 그곳은 내게 하나의 이름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랭스로 되돌아가서 만나는 자신이 그렇게나 부인하고 싶었고 벗어나고 싶었던, 하지만 너무나 잘 보존되어 있는 자신의 어떤 일면을 마주하는 지식인의 성찰적인 글쓰기. 네, 여러분, 그럼 이제 마지막 책입니다. 우연의 질병, 필연의 죽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다른 책들에 비해 유난히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는 여러 소재 중에 하나인 죽음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은 죽음을 앞둔 철학자가 의료 인류학자와 나눈 말들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어요. 죽음을 앞둔 철학자는 미야노 마키코이고 의료 인류학자는 이소노 마호입니다. 그래서 미야노 마키코와 이소노 마호 두 사람 사이에 서간문,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를 정리한 책이에요. 저자가 좀 낯서니까 조금 소개를 해볼게요. 미야노 마키코는 후쿠오카 대학교 인문학부 부교수였습니다. 문학과 철학을 공부한 학자이고요. 오랫동안 앓았던 유방암이 다발성 전이가 되어 언제 병세가 악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2019년 4월부터 이소노 마호와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2019년 7월 6일까지 이 책의 원고를 집필했으며 7월 22일 출간을 보지 못한 채 영면했다. 그리고 함께 편지를 주고받은 이소노 마호는 인류학자이고 문화인류학과 의료인류학이 전문 분야인 학자입니다. 이렇게 두 여성 사이에 오간 편지들이에요. 어쨌건 모든 사람이 태어난 이상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은 이제 필연이지만 그것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알 수 없고 누구나 내 죽음은 굉장히 우연히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 우연과 필연을 양면처럼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죽음일 텐데 굉장히 TMI이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유방암 검사를 받았었는데 거기서 이상 소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무래도 좀 이상하니까 조직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난생 처음 조직검사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 당장 받은 건 아니었고 그 진단을 받고 2주인가 있다가 조직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2주 사이에 제가 생각한 5만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별의별 걸 다 찾아보고 최근의 일이었거든요. 아주 최근에. 그 느낌 때문인지 더 이 책에 손이 갔던 것 같아요. 저도 다행히 조직검사 결과
그렇게 뭐 나쁜 게 나온 거는 아니었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아무렇지도 않진 않죠. 그 2주간 제가 했던 생각들은 어디 가지 않고 제 안에 있으니까요. 그것이 너무 우연성에 가까운 사건처럼 느껴졌지만 그게 우연한 일만은 아니고 그리고 언제든 있을 만한 일이라는 것을 정말 확실히 자각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뭐 워낙에 암이 많다 보니까 암에 안 걸리는 게 나이 먹어서 암에 안 걸리는 게 오히려 신기한 일이지라고 말할 정도인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과 내가 정말 이 나이에 걸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가까이 하는 경험은 또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가 되게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에 이런 또 결과를 받아서 한쪽으로는 이 걱정과 고민과 두려움을 안고 있었거든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그 확률이 주는 두려움과 그 확률이 주는 아닐 거야 하는 그 밀어내게 되는 그 마음과 그게 되게 복잡하게 오갔었어요. 첫 편지에도 제가 말한 확률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그래도 결이 완전히 다르지는 않은 그 확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확률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따른 계속되는 선택의 문제, 그것이 얼마나 환자로 하여금 딜레마적인 상황에 놓이게 하는지 환자 입장에서 그리고 철학자의 입장에서 쓴 편지가 나오거든요. 되게 좋은 책이다 하면서 읽었습니다. 좋은 책이자 이제 본인의 죽음을 가지고 썼다는 게 또 죽음 관련 책을 읽을 때는 마음이 숙연해지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죠.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이지만 저는 이 죽음을 앞둔 철학자인 미야노 마키코 작가의 편지가 훨씬 더 와닿기도 했어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편지의 제목이 정말로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여서 제가 지금 5번째 편지까지 읽었는데 이제 뒷부분에 좀 마음을 다잡고 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묘한 편지를 써보자고 말을 꺼낸 사람은 바로 저 미야노 마키코입니다. 이렇게 4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 4권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책들이 참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4권 고르느라 되게 힘들었어요.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책은 제 브이로그나 다른 영상들에 녹여서 더 많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보통 일요일에 오후 9시쯤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렸었잖아요. 지금 이 영상도 그렇게 올라갈 텐데 4월에 뭐 5월까지도 될 수 있지만 어쨌건 한동안 고정된 시간에 올리는 것 말고 좀 그때그때 좀 자유롭게 편하게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라이브도 좀 해야겠다. 제가 라이브 안 한 지 진짜 오래됐죠.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미리 또 막 라이브 합니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 하기에는 조금 머쓱하고 소박하게 수다 떠는 자리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이브도 좀 해봐야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9시에 칼같이 올리는 것을 살짝 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 채널 아직 구독과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그리고 함께 하고 싶다, 뭐 라이브 알림 받으면은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알림 설정을 겸사겸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